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중수청과 공수청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른바 혁신공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부산에 이어서 충북과 대구에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당내 상황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현재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란 최대 가스 시설이 이스라엘로부터 폭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란은 걸프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서 보복 공격 예고했죠. 네, 이란 매체들은 이 천연가스가 모여있는 곳을 가스전이라고 하는데 이란의 최대 가스전과 이란 남부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 파르스라는 곳이 이란의 가장 큰 천연가스 저장소인데 그 가스전에 불이 나서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건 처음입니다. 그러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에 보복을 가하겠다면서 공격 대상인 산업단지와 화학공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고요. 폭격할 테니까 즉시 대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브렌트유와 유럽 가스 가격이 순식간에 5%에서 6% 정도 급등했습니다. 네. 카타르 외무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 세계와 중동 시민에 대한 협박이다.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번 공격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은 브렌트유가 종가 산출 이후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48분에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핵심 인사들을 계속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젠 이란 정보부 장관이 사망했죠. 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밤사이 감행한 테헤란 공습으로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이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이 정보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암살당한 이란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순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스라엘 측 발표를 확인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수뇌부에 대한 암살 작전은 더 공격적으로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 이후에 호르무즈 지역 안보는 이 호르무즈 교역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책임지라 이른바 이용자 원칙, 사용자 원칙을 내세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이제 요구한 나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나토 필요 없다. 일본이나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SNS에서 그러면 이 해협에 대한 책임을 실제로 이용하는 나라들이 지도록 하면 어떨지 궁금하다며 이용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이 되고 미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작다 보니 왜 미국이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하느냐며 압박을 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동맹은 정신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쓴 미국의 한 매체 사설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중동 사태로 비상이 걸린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네,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앞서 확보한 600만 배럴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1,800만 배럴을 추가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400만 배럴이고요. 국내 1일 소비량이 280만 배럴 정도니까 총 8일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적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들여오고 우리 국적선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갖고 올 예정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우회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강훈식 실장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거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아랍에미리트가 약속해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네, 산업통상부는 어제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다 보니까 이 해협을 거쳐서 국내로 오는 유조선은 내일 들어오는 배가 마지막이 됐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확보한 2,400만 배럴도 사실 우회로도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유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외국의 석유 회사가 우리나라에 저장해두는 원유를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고 석유 제품 수출을 통제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비상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어제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라는 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그간 저평가됐던 우리 증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지금 큰 돌을 몇 개 집어냈는데 이제는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큰 돌은 취임 후 추진해온 1, 2, 3차 상법 개정을 의미하고요. 그 중간 돌은 공매도와 같은 걸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식하는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이 매도 후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뒤에 대금이 들어오는 건데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식을 팔았는데 왜 돈을 모레 주느냐 조정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참석한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규제 그리고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죠. 네,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그리고 인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고요. 수사 대상은 부패와 경제 그리고 방위산업,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범죄와 같은 6대 범죄입니다. 이 법 왜곡죄와 공소청,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존 검찰이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었던 것과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1급에서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고요. 일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세무나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과 같은 특별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폐지됩니다. 이 공수청법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와 동시에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부족일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권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로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AMD의 최고 경영자 리사 수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의 황제나 대부로 불린다면 AMD의 최고 경영자인 리사 수는 반도체 여왕으로 불립니다. 둘 다 반도체 설계 기업들로 이제 경쟁 관계인데 AMD는 최근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엔비디아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AMD 수장인 리사 수가 취임 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건데요. 네이버 본사를 가장 먼저 방문한 다음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수장인 전영현 DS 부문장을 만나선 차세대 AI 메모리와 컴퓨팅 기술 분야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만찬을 했고요. 오늘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만납니다. 지난해 깐부치킨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을 비롯해서 이 리사수까지 반도체 업계의 세계적 거물들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설계 기업들에게 삼성전자는 이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파트너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네. 어제 주주총회가 열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 여기 노조가 올해 5월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죠.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조였는데 올해는 여기에 한 5배 정도 되는 200조 원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주주총회에서 이 정규 배당뿐 아니라 추가 배당을 주겠다며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노조는 SK 하이닉스처럼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찬성률 93%로 5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7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나들목 부근인데요. 안개가 자욱합니다. 양양 쪽 인제터널 부근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개 구간 지나실 때는 감속하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출근길 자주 막히는 구간 중심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사 진입 부근에서 4km가량 지체입니다. 여기도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의 정체가 오늘 유난하다 싶으실 텐데요. 사고가 있습니다.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지 나들목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김선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미 연준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3대 주가지수 결과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에는 FOMC 결과 그리고 이제 미국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 요거 때문에 미증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뭐 잠깐 그 FOMC 먼저 얘기 좀 드리면요. 네. 이번에 3월달에 이제 그 다플라 점도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점도표를 뽑아서 보니까 우선 현재 2026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일단 FOMC 위원들이 금리 동결 혹은 금리 1회 인하 쪽에 거의 대부분 총 17명의 이제 위원들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로 다들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7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 한 칸을
하자라고 이제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건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뭐 크게 마음 안 써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더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6년, 27년, 28년 갈수록 금리 인하 쪽으로 찍은 위원들이 많다. 이건 조금 이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문제는 FOMC 위원들이 금리 인하로 찍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확실히 들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새벽에 나온 PPI와 이제 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소화를 하면서 처음에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근데 결국 끝까지 커버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넘는 하락세를 각각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63% 밀렸고요. 나스닥도 1.46%, S&P 500이 1.36% 밀려서 일단 S&P 500은 지금 6,62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전 강이라고 좀 하기도 좀 그렇지만 초반의 흐름이 좀 제일 높았고요. 뭐 그나마 이제 지수가 막판으로 와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도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요즘 좀 불안불안한 심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과연 현재 지금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물가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거에 대한 지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자들이 내가 어쨌든 팔아야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원자재를 다 사오는데 그 물가가 높다라고 판단되면은 생산자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파는 그 재화의 가격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거의 뭐 소비자 물가지수로 직결된다라고 해서 사실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선행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오르면은 또 CPI가 오를 수 있겠네 이런 불안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불안한 심리에 살짝 기름을 부은 느낌의 시장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좀 많이 좀 강하게 좀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발표된 PPI가 미국과 이란 군사 작전 전인 2월달 PPI라는 점이에요. 안 그래도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되게 예민한 미국인데 이번 3월달은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 CPI의 구성 항목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오죽하면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거 빼고 코어 CPI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CPI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분명히 다음 달 발표되는 이건 3월 CPI나 PPI는 다 올라갈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금 그게 다음 달까지 미증시에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당연히 다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걱정인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FOMC 위원들이 점도표에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찍었기 때문에 그게 그나마 시장을 좀 달래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막판까지 좀 빠졌다. 이거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2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네, 미국과 이란 전쟁 전에 물가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관세가 원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관세 때문이고요. 일단은 뭐 전쟁 발발 전이니까 유가 때문 아니고 이제 관세 때문인데 관세 인상을 하니까 이 금속이나 원자재 다 올라버리고요. 뭐 제조 비용까지 싹 다 올라버리니까 어쨌든 이게 그대로 CPI에 전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게 좀 걱정인데 문제는 관세도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 더하기 올해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전쟁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발표된 3월달 CPI, PPI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관세 인상에다가요. 유가 급등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계속 더 크게 제기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이제 이 고물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또 아마 시장에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예전부터 그런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금 다행이었던 부분이 아마 오늘이 FOMC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시장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오늘 FOMC가 있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은 또 이렇게 뭔가 이제 텐트럼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은 연준 의장 말조차 믿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게 심리적으로 많이 내려앉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제가 보더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ETF들 간밤에 흐름 어땠을까요?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별 소식 나쁜 것만 없었으면은 오늘도 좋을 겁니다라고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EWI FAKR 코르가 1.9%, 1.56%,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저께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네. 뭐 오늘 초반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막판에 좀 땡겨서 올리는 마감을 보이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저께 코르가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이 급등하고 나서 어제 5%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코르가 5% 빠진 거 보면 어제 거 되돌리면 한 4분의 1 간다 봤을 때 지수 하락은 한 1, 2% 내에 안쪽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는 막판에 좀 땡겨 올리는 걸 좀 바라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우리 증시는 두 시장 모두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리서스 CEO 이제 왔죠.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GTC 2016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어저께 주최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제 어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강세 역시 코스피 시장을 이끈 거죠. 네, 맞습니다. 리서스 CEO 그리고 네이버 이따 방문하면서 협업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또 미국에서 젠상 CEO가 이번에 처음으로 GTC를 이제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방문하셨어요. 이에서 하이닉스 제품에 사인을 하는데 하이닉스 제품 위에다 해라, 옆에다 해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들 자체가 시장에 변화를 주는 좋은 어떤 느낌이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다르게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다행인 거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금융위원장님이 그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눠가지고 하는 구조 개편 공식화가 나오고 있어서 뭔가 시장 자체에 변화를 주려는 모습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ETF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력도를 느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종가 기준 주요 주체들 수급에 특이점이 있다고요? 네, 개인들 돈 많아요, 진짜. 어저께 보면은 개인들이 거의 4조에 가까운 3조 8,712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물량을 되게 재밌는 거는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기관이 어제 3조 1,092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8,800억을 매수했어요. 이거 되게 많은 금액인데 요즘에 하도 조조거리니까 이게 8,800억 순매수가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꽤나 많은 금액을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던진 물량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 NDF 역외 환율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네. 전일보다 19.69원 상승한 1,507.3원으로 기록했습니다. 1.2% 정도 환율이 좀 급등을 했고 원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걸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율 시장은 워낙 분석 자체가 안 되는 시장이고 제가 최근에도 저희 지인들한테 아니면 저도 다른 방송할 때 채권 시장, 환율 시장 지금 분석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네. 절대로 지금 이건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치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일단 조금 대외적인 어떤 악재성 이슈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 어떨지 좀 전망 좀 해주시죠. 네, 기존 전략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번 3월 달만큼은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클 거예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뽕을 느끼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지수가 좀 밀린다 하면은 오전에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추가 매수 가능하신 분들은 분할로 추가 매수 1차로 해두시고 빨리 HTS 닫으시고요. 본업으로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내린 뒤에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제 비가 내린 뒤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은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지금 전북 진안 60m, 충남 논산 80, 충북 충주는 70, 강원도 영월 100, 경기도 양평 120m 등 100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원주공항에는 저시청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결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또한 어제 비가 내린 지역은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비 덕분에 미세먼지는 대부분 씻겨 내려갔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씻겨 내려갔고 오늘은 북쪽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와 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주말부터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다 국외의 먼지가 들어와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은 다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예.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다 보통 수준을 회복하긴 했는데 기온은 어제보다 쌀쌀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 낮게 출발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이 영하 4도, 경기도 파주가 영하 3.8, 충북 제천과 충남 부여 영하 2.6, 서울은 영상 1.4도로 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져 좀 다소 춥게도 느껴졌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 중부와 전라도 내륙에는 서리가 내려앉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과 청주, 대전이 13, 광주가 15, 대구와 진주는 16도까지 올라가 이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는 20도 안팎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절기춘분인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갈수록 오르며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벌써 충분히 왔네요. 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국민의힘 조강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 둘러싼 상황 자세히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하시기 전에 한숨을 들이마신 건지 내신 건지 좀 애매합니다만. 예, 이제 네. 그 강심장으로 버텨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에서부터 뭐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충북, 대구까지 기사마다 뭐 난립니다. 뭐 파동, 연쇄 파동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일단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예. 당 지도부로서 이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요. 공천의 본질이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게 그럼요. 평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자리는 하나인데 네네.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마지막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천의 기준이라는 것이 네.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봐가지고 뭐 최고 점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정량적 평가도 있지만 정량적 평가의 개념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해 나가는 거고 공천이 오히려 조용히 지나갔다 하면은 그거는 그 다른 측면에서는 생명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그 이정현 위원장이 사퇴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예.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예. 혁신 공천이란 이름으로 지금 상황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지도부하고 교감이 있는 겁니까? 지도부하고의 교감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권을 받았다는 말 그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전권 자체를 이정현 위원장이 가지고 계세요. 네. 다만 전권을 들이긴 했지만 예. 정치인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무언 중에 그 이런저런
그 교감, 느낌 같은 것을 갖고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그러나 당신의 이제 개성과 주장이 강하게 작동이 되면 또 그것 자체를 그 조율을 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절대적인 완성체는 없다고 봐요. 네.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위로부터의 무리한 변화는 파열음을 낳는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박형준 시장의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산 공천을 가지고 네. 이제 뉴페이스 새로운 인물을 좀 띄워서 지방선거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볼까라는 그런 판단도 있지만 공정한 그 경선의 기회가 사라져서 좀 더 부밍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 못하게 된 관점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슬기롭게 조정을 해서 이 두 분 경선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부산의 경우는 오히려 간단하고 단순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2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 두 분 경선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다만 좀 그 무리한 욕심을 낸 부분은 있지만 또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됐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국민의힘에 그 이를테면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구시장은요. 지금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구가 이제 좀 복잡하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 대구시장을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업인 출신의 그 산뜻한 정치인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치적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도 자체가 좀 복잡한 데다가 대구 경북이 저희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대구 경북 게 계신 주민들이 그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바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수렴이 될 거로 예상하세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것이 100% 좋은 결정이고 옳은 결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아주 좋은 결정이 되고 긍정적인 결정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그 대구와 경북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3월 19일 목요일인데요. 그 네. 대구시장의 경선 윤곽은 아니죠? 공천 윤곽은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공관위가 결정을 하겠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네. 뭐 빠르면 뭐 3월 말에 해도 되고 예.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 진통을 겪게 되면 네. 4월 초 중순까지도 가곤 했던 게 지금까지의 이런 그 전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은 물론이고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도 거론되고 있던데요. 우리 주호영 의원님은 뭐 육선 의원이시고 부의장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굉장히 참 점잖고 주변의 평도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어쨌든 과거의 주호영 의원답지 않게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많이 격앙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균형감을 좀 잃으신 거 아닌가 해서 좀 염려스럽긴 한데 네. 오래 정치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안정감을 곧 찾겠죠. 또 찾으셔야 되고
네. 격한 반응은 사실 뭐 컷 오프된 경선 배제된 김영한 충북지사에게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또 지역 정서를 거론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화 언론에 다 기사가 난 상황이에요. 우리 김영환 그 충북 도지사께서는 그 도지사 재직 시에 굉장히 많은 구설에 올랐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부정적 인식을 하게끔 본인이 그 부주의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네. 이제 컷오프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네. 이제 그분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 반응은 뭐 별로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죠. 그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각자의 이 개개인들이 다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대구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특정 후보 압축안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거론하신 기업인 출신의 의원, 네, 또 참신한 후보 신인이라고 하신 분. 예, 뭐 참신한지는 네. 모르겠지만 신인은 맞습니다. 네네네. 예. 이런 방안이 실제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겠죠. 뭐 거론되겠죠란 말을 저도 들으신 적은 있다는 전원으로 얘기인 것 들었죠. 그러니까 전언이죠. 전에 듣는 얘기, 전에 네. 듣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 이번 지방선거를 끌고 가고자 하는 희망이 뉴 페이스,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얼굴로 이 보수 우파 진영을 새롭게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이 희망에 대한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참신한 기업인 출신과 정치 신인이 한번 맞대결을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충분히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라는 네. 그 지역의 특징적인 정서 그리고 그 저희 당의 텃밭이라는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 이제 조금 더 생각하고 숙려하는 기간을 갖자 해서 지금 약간 저희 그 늦춰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 조정기의 과정을 거쳐서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런데 네. 어떤 경우든 공천은 그 이제 만족하는 사람한테는 뭐 불만이 안 나오겠지만 그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은 항상 강하게 그 불만을 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 지금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주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가 됐는데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그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정치 개그 콘서트라고 봐야죠. 예, 저는 뭐 정치를 자꾸 그런 식으로 희화화하고 비상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그 나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네. 왜 이 시나리오가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 그 육선을 하셔가지고 국회 부의장을 하신 분이잖아요.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이게 나 대구시장 하고 싶은데 나 대구시장 자리에 안 주니까 나 무소속으로 나가겠어. 이거 그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우리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네. 우리 당에 굉장히 많은 상처와 부담감을 준 분이에요. 네. 제가 고슴도치라는 표현까지 쓰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의 정치적 지향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온 그 과정도 별로 아름다웠던 것 같지도 않고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 쇼인 것이죠. 이 여기는 네. 대구는 지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방 경제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대구 지역을 회생시키고 대구의 경제적 그 역량을 튼튼히 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뭐 증폭된 정치적 감정 또는 그 지나치게 정치화된 그런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한테 상처와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평생을 뭐 사람 잡는 일과 그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신 분이 뭐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저는 뭐 결코 그렇게 그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인기인 뽑는 게 아니잖아요. 양심적이고 실력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 국가의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야 우리 정치가 나아지지 않겠어요. 네. 아주 최근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 것이다. 보도가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뭐 대구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만약에 출마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뭐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딱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제 저하고는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정치적 동지죠. 사실 거의 한 35년, 36년을 함께 했던 동지인데 죄송합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의 그 한국 정치가 굉장히 혼탁한 국면인데 우리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런 혼탁한 정치에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그건 오랜 제 우정이기도 하고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제 질문에 즉답은 피하셨어요.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로 보십니까? 불리할 거로 보십니까? 그거를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 선거는 이제 구도가 있고 또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지형 같은 게 있고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충북지사 공천은요. 김영환 현직 지사가 지금 경선이 배제가 된 이후에 지금 뭐 김수민 전 의원 내정설 또 뭐 예비 후보가 한 분이 또 사퇴를 하시고 선거운동 중단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정현 위원장이 추가 면접을 한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추가 면접 이후 결정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제 의혹이 앞서서 저는 이제 충북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가 없는데요. 그냥 딱 접했을 때는 예. 이게 너무 의혹이 앞서서 생겨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우리 부산 그 경선 결정과 같이 이제 그 다양한 채널의 그 소통을 통해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뒤늦게 이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혁신 선대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좀 비판적인 입장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 선대위 요구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혁신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요. 선거는요 그냥 이기는 선대위예요. 무슨 혁신이에요. 개념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초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혁신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한 시기와 상황이 있는 거고 네. 선거를 앞두고서는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자. 이게 맞는 거고 네. 요번 선거는 요러요러한 이런 이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사항이 충족되는 이기는 선대위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정도를 해야지 무슨 개념도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혁신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해놓고 구체적인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던져놓고 밥 먹자 그러면은 뭐 중국집을 갈 것인지 일식집을 갈 것인지 우리 일식 갑시다 그래야죠. 밥 먹읍시다. 그래놓고선 어디로 갈 것인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식사 약속을 할 때처럼 어느 식당 갈지 무슨 메뉴를 할 건지 그렇죠.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본인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 네. 우리 혁신 선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김종인 네. 대표님을 모셔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든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공원 산책도 좀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면서 건강을 챙기셔야 더 오래 또 사회 원로로 남지 않으시겠어요? 이 정치라는 그 현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고 아주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특정 정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네. 국가의 앞날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그 선문답 같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는 그냥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패싸움을 하는 이런 퇴행적 정치 행태가 정말 우리 사회를 이제 퇴행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수민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에요. 네. 최고 의원님께서 플랜 B라고 언급을 하셨더니 이제 박 의원은 플랜 A다라고 예.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런 보도가 나온지 저도 그 배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박수민 의원을 당권파가 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당권파가 민다. 그거 네.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당에 소속돼 있을 때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선거는 좀 옛 것과 새 것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옛 것,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호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권파가 밀고 비당권파가 밀고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 사고가 우리 한국 정치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어서요. 경기지사 얘기 좀 할게요. 네. 예. 최고위원께서 경기도지사 공천 추가 신청을 공관위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왜 그렇게 추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이제 서울시장은 이 박수민 의원이라는 이 실력이 탄탄한 새로운 인물이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 오랜 이 과정 끝에 네. 이 경기도는 여전히 네. 좀 더 우리 경기도를 견인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예. 역량 있는 후보가 나타나셨고 또 모셔오면 좋겠어요. 나타나서 저는 요즘도 좋은 경기지사 후보감을 모시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엊그제도 계속 만나 뵙고 있고 네. 또 자료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그런데 좋은 경기지사 후보를 모시려는 노력을 저는 3월 말까지도 해야 되고 4월 중순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경기도에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이제는 심장 같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땅한 분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계시니까 네. 공관위가 일단 그 공천 신청 기회를 한 번 더 열어주면 저라도 좀 뛰어들어서 우리 기존에 신청하신 분과 경선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경선의 과정도 저는 끝까지 더 좋은 후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짧게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직접 경기지사 공모에 나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예, 요번에 이제 공관위가 그 열어주면 네. 전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설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광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보, 3, 4, 5월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리지입니다. 오늘은 영혼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 여행을 통해 장애인 편의 차량을 지원받아 대전 한밭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분홍빛 매화와 청초한 하얀 목련이 환하게 어우러진 봄의 정원. 비록 소리가 없는 고요한 여행이었지만 아름다운 수목원의 빛깔과 꽃향기 덕에 제 마음속에는 감미로운 교향곡이 울려 퍼진 기분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또 오겠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어제 비가 내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당진과 청주, 논산과 전주, 진안 등지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차간 거리 충분히 확보하면서 출근길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한낮에는 10도 이상 크게 올라서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 춘천이 영하 0.7도, 서울 1.6도, 광주도 1.6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1도, 춘천 13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4도, 주말 동안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고요. 그만큼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고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처럼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이 예상되고요. 다만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선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법사위 때문에 퇴근 늦으셨죠? 네, 늦었지만은 기분은 짱입니다. 기분이 짱인 이유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 법이 물론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통과돼야 되지만은 예. 사실상 검찰개혁이 끝났고 사법개혁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네. 절차적 조그만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네. 정권들이 자 검찰개혁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사실상 네. 수사, 기소의 분리, 검찰청 폐지. 이건 완전한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제 지역구 진도가 네. 3.6 기가와트 원전 3, 4기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 집저가 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보도 봤습니다. 20조 이상의 민간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 고향 진도 국민들에게 네. 미래를 열어주고 먹거리, 네. 네.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고 네. 다 기쁜 날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뭐 별다른 이변 없이 잘 처리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네. 이제 필리버스터를 상정하면은 네. 우리 여당들은 금, 토, 일 주말을 반납하고 네.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죠. 국민의힘도 네. 자기들이 법적으로 정해졌으니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다 통과시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일부 조항에 대해서 뭐 지금 공소청이 3단계로 돼 있는 부분 또 문제를 지적했는데 표결 과정에서 이변 없이 통과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모든 부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 언론에서 일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특히 법사위 강경파 운운하면서 안 될 것이다 했지만 저는 틀림없이 된다. 이렇게 소통해서 타협해서 되는 건다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한 문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알지만은 네. 그런다고 초가상관 불태울 수 없잖아요. 찬성합니다. 네. 지금 그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지금 계속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도 좀 얘기가 됐지만은 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또 개정도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보안 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논의가 이제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의원님께서는 일단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안 수사권 저는 네. 반대합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필요하지만은 예.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준다고 하면은 다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허락하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과정에서 이 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당정 간에 대통령도 좀 언급을 하셨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청 간에 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한 문제는 결국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을 소통해서 수렴해 가지고 예. 당정청 간에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 검찰 개혁도 뭐 굉장히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 강경파 운운하면서 몰아붙였지만은 다 저는 줄기차게 네. 의견이 다른 게 정당이다. 부부간에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는 소리냐. 만약에 민주당이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면 당장 민주당은 청와대 이중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잘 조율된다. 대통령께서도 숙고하라고 하지 않냐. 잘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됐어요. 네. 저는 이 보안수사권도 저는 반대하지만은 국민 여론도 듣고 또 당정청 간에 잘 소통하면은 반대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이번 안을 놓고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과 연결지어서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뭐든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청개구리처럼 반대만 하는데 제 자신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네. 아니 검찰이 허위 진술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했다고 하면 잘못했으면 취소해야죠. 제가 서해 사건으로 3년 반 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사람도 없고 그 삭제되었다는 군사처벌 문건이 지금도 국정원에 있는데 왜 제가 계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검찰에서는 잘못했으면 공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거지 정당한 검찰의 기소 공소를 우리가 증거 없이 취하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 유튜브에서 제기가 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법사위에서 뭐 직접 다 참여하셔서 들으셨지만 정성원 장관이 그런 사실 전혀 없고 통화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은요. 예. 자기들이 하던 짓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네. 나경원 의원이 자기가 빠루 사건으로 기소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기소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문자로 대통령 공소 취소해 주라. 그러면은 보안수사권 운운하겠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 김어준 진행자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출연한 저 같은 사람이 네.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퇴치기 하고 있다. 이걸 조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짓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말씀하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또 유튜브에 나가서 이번 그 중수청 공수청 설치 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오늘 아침 똑같은 시간에 지금 네. 뉴스공장에서 출연 요청이 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CBS 네. 박성태 뉴스쇼에서도 출연 요청이 왔는데 네. 제가 KBS 선약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갔어요. 네. 만약에 오늘 KBS 없었으면은 네. 두 방송 중에 하나를 출연했겠죠. 그런데 네.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네. 방송 진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내용을 질문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왜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마치 끝났는데 바로 뉴스공장 출연했다. 왜 출연 못합니까? 언론 아니에요. 저는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네. TV조선에서 출연 교섭 오면 일정 없는 한 반드시 갑니다. 네. 가서 그분들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분들이 질문하고 그분들이 답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음성도 들려주자 하는 건데 나는 뉴스공장 나가지 마라. 안 나간다. 이건 언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의원님은 앞으로도 제안이 있으면 출연 제안이 있으면 계속 나가실 생각이신 거네요. 제가 뉴스공장에 김어준 씨 제일 많이 나간 사람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네네. 요즘은 좀 주기자 라이브로 갔는데 네. 어떻게 됐든 왜 안 나가요? 제 일정 맞으면 나가야죠. 네. 그러나 네네. 저도 방송 하루에 6, 7개 하다가 지금은 딱 둘로 줄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일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또 그 김어준 씨하고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표현을 좀 일단 각이 서 있죠. 김민석 총리하고는 좀 각이 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이 좀 웃어 넘기라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아니 저는 김어준 공장장하고 김민석 총리가 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으니까 총리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에 좀 빼달라 하면은 그거 좀 들어줘야지. 짓궂게 꼭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상대는 정하는 거지 본인이 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공장장도 내가 정하지 당신이 해달라고 해서 하고 안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짓궂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하는 외국도 자꾸 보내고 연습시키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는 것을 저는 좀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선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저는 따질 필요 없다. 언론 보도하는 것을 언론에 일일비 우리가 왜 해요? 잘해주면 좋죠. 그런데 나는 그것은 잘해준 보도다. 그러니까 즐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이. 그거 아주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협치가 제일 좋은 정치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의힘 상임위원회는 열리지가 않아요.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아요. 네. 통과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협치는 여야가 서로 공존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만약 그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정치는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잖아요. 모든 법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알리백 산단법이에요. 산자위에서 김원희 우리 목포 출신 산자위 간사가 대표 발의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상당한 산단 문제가 걸려 있는데 네. 1월 달부터 안 해주는 거 상정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만나서 왜 안 해주냐 했더니 해주겠다. 간사위원이 안 응해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민생 법안 지금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법안을 4개월째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당 지도부에 항의를 했어요. 아 이런 거 있으면은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했으면은 이미 이제 법안이 5, 6월 달에는 통과되는데 네네. 이것도 안 하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승자 독식 상임위원장을 다수당이 다 갖는 게 옳다. 자기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러나 협치가 되면은 지금처럼 의석수에 분배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25일쯤 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뭐 이르면 다음 주쯤이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당 지도부에서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저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맨 처음 김부겸 총리가 대구에 또는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은 통합특별시장에 나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본인은 생각을 안 하셨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김부겸 총리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출마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당에서 명분을 만들어주고 설득해야 된다 하는데 저 어제 보도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발전적 기사를 보고 김부겸 총리한테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꼭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부겸 총리하고 연락을 이 건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네, 하지 않았어요. 물론 형님 동생하고 김대중 민주당 총재 때는 제가 대변인하고 김부겸 총리가 부대변인하는 그런 가까운 사이지만은 네. 아주 가까워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또 당이 명분 세워주면은 김부겸 총리도 당을 위해서도 꼭 출마해서 그러면 당선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일단 스톱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대구시장 선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런 통합도요. 네네. 자기들이 한다겠다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전 충남도 자기들이 다 법안 만들고 전부 주민설명까지 다 끝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 하니까는 고무신 거꾸로신 다 청개구리들이에요. 무조건 이재명 반대. 그러니까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머지않아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 전 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대구 시민들도 네. 어떻게 내란을 찬성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윤어게인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 굉장히 큰 갈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역 중진 의원들 경선을 배제한다, 컷오프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도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이 만약에 경선 배제되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나오고 그 지역구인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언급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들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특히 네. 대구시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네. 이재명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전라도 사람이 호남 사람이 뭘 하냐 이런 지역색을 불러일으킨 그러한 발언들은 진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주호영 네. 부의장하고 개인적으로 참 가깝고 존경하는데 그러한 공천이 배제되면은 저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분의 성격상. 예. 만약에 이번에 공천에 배제되고 다음 총선에서도 배제될 확률이 높다고 하면은 그런 갬블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그러니까 선거가 앞두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오늘 76일이 남았으니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대. 그래서 오동석 연대다. 이런 연대론이 제기되던데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앞두고는 이합 집산도 하고 연대도 하고 합종연대도 하지만은 오동석 이분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자기가 당 대표도 되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때로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 분들이 나는 자기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 나는 자기 당 대통령 후보 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은 만날 수 있지만은 서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계산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을 오늘 오전 10시에 조사할 예정이고 전 의원 측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지금 확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하면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통일교 관련한 수사가 부산시장 경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통일교하고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겠죠. 이미 수사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경찰이 출석하더라도 네. 문제없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제가 맨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함께 생활해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관계만 잘 극복하면은 부산시장은 따는 당상이다. 그런데 지금 전재수 장관은 따는 당상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산시장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시네요. 따는 당상이라니까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 의원의 경선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이제 조만간 경선을 할 예정일 텐데요.
단원 당선이라고 그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지율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선거가 아직 70여일 넘은.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그래서 저도 늘 겸손하게 네. 국민한테 가자.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은 지금 박형준 현 부산시장도 컷오프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주진우 의원 단독 공천한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주진우 의원한테 경선해라. 지금 의석이 비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경선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경선된다고 하는데 저요. 부산 민심이 민주당 네, 쪽으로 저도 갔다고 부산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네. 지금 광주 정남이 통합됐으니까 예. 16개 광역단체입니다. 그렇죠. 저는 15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이 승리하고 경북지사 하나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16개 중에 15대 1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18 어게인 2018년도처럼 민주당이 완전히 석권할 겁니다. 그러나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지니까 겸손하게 잘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잘해 주십니까? 보십시오. 하늘을 뚫어서 중동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만약 거기에 갇혀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번 600만 배럴을 또 엊그제 1,800만 네. 배럴 2,400만 배럴의 원유를 UAE에서 가져오잖아요. 네.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여론을 만나가지고 많은 설득을 하고 있고 오늘 구라파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는 잠을 못 자고 불철주야 일하는데 네. 야당이 협력해야지 지금 이 위기에 그렇게 밤낮 고무신만 거꾸로 신으면 그 고무신이 제대로 되겠어요?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같이 치르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양문석 의원이 안산갑. 네. 네. 지금 전 의원이 됐고 네. 네, 재판 소원을 거론했다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얘기해서 않겠다고 어제 네네. 잘 결정했더라고요. 네네. 네. 안산갑에도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지금 거기에 나올 것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뭐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해철 전 의원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되던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이기는 건 사실인데 전해철 전 의원이 선거구였어요. 그러다가 김남국 의원이 이겨가지고 현역 의원 하다가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김용 네.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내가 조국 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 믿지 못할 사법부의 심판보다는 국민 심판 받아와라. 네. 그래서 총선 출마를 권유했는데 네네네. 거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네. 경선을 하든지 전략 공천을 하든지 당 지도부에서 잘 할 거고 네네. 잘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이길지에 대한 또 전망도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네. 뉴스공장이나 CBS 아, 네. 뉴스쇼하고 겹치지 않게 나고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전국에 봄비가 내려서 공기가 촉촉한 상태인데요. 밤사이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천천히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다시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1.5도, 대전 영하 0.1도, 광주 2.7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 주말 동안에는 15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도,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이번에는 6.3 지방선거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서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먼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서 박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2일 발표한 전국 지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26일 남았더라고요. 오늘로. 네. 아직 그 양당 대진표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또 확정이 됐고 그렇죠. 또 일부는 이제 경선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형을 본다면 어떤 거를 언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권이 우세하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월 하순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각 당들이 이제
그 예선전에 관심이 더 가는 거죠. 물론 단수 공천도 나온 곳도 있고 경선도 있을 겁니다만은 뭐 네. 예컨대 서울이나 경기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권은 경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 예선에 더 관심이 가는 사실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선 끝나고 본격적 대진표가 되면 아 진짜 본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예선이라는 게 본선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선의 경쟁력을 위한 뭐 어떤 강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우리 당은 이번 선거를 이런 흐름으로 이런 얼굴로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선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네.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다 넣어서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 아 이번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이게 가장 좀 선거와 관련해서 눈에 띄었다라고 보는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선거가 있으면은 야권은 여권을 뭐 물가다,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으로 조금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근데 여권이 물가나 주식 뭐 부동산이라든지 민생 이런 부분에 좀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네네. 반면에 여권이 지금 조금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공소취소 공방이라든지 네.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이제 내부의 분열 같은 것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거를 야권이 효과적으로 파고들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뭐 다 보입니다만은 네. 여권 내에서 뭐 당이 좀 강경파고 대통령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짜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야당이 효과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공소취소 거래설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렇죠. 네, 설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발언을 한 해당 기자는 고발을 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김월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죠. 제외했단 말이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뭐 여론에서 특이할 만한 뭐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 여야의 구도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네. 앞으로 경기도 경선이라든지 특히 뭐 추미애 의원 또 대통령 가깝다고 여겨지는 한준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제가 그 공소취소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기보다는 뭐 여권 내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뭐 강경파 조금 온건파 이걸 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A형, B형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A형이라는 것은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B형이라는 것은 뭐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 뭐 이걸 이제 뭐 말하자면 실용파 뭐 이런 이야기인 거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올라올 게 올라왔다. 뭐 영향력이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졌던 것은 지금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좀 그 영향력을 좀 낮춰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뭐 휘둘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딱 출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건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메모를 해왔는데 이제 18일이면 어젠데 네. 경주에 갔단 말이에요. 진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김경수 후보죠. 네, 이미 네. 단수 공천됐으니까 이제 네.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네. 하면서 네. 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그동안 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오해한 분이 오해였다. 역시 이 대통령이 안도하며 손뼉치는 모습을 보며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이라는 게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강한 쪽에 힘을 안 실어주고 좀 실용주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오해를 풀었다. 라는 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민주당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강한 정당들은
뭐 쉽게 말하자면은 먹을 게 많기 때문에 큰 판이 벌어지면은 또 잘 안 싸웁니다. 또 이제 통합해서 가는데 민주당의 이런 이슈는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이번 선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선거 이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당대표를 또 새로 뽑아야 되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뭐 대구에서 어쩐다 저쩐다 서울에서 어쩐다 하는 것들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결국 그 이후에 물론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은 계속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멀리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론조사상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뭐 여전히 고공행진이고요. 네. 당 지지율도 여전히 격차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일에서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3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이 60.3. 그러니까 60%를 넘겼다는 거죠. 이게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ARS하고 전화 면접이 좀 다릅니다마는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두세 달 전까지 뭐 한 달 전까지 50% 중후반대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뭐 안 좋으면 한 54, 5, 좋으면은 6, 7, 8 이런 정도인데 이 박스가 좀 위로 올라갔다. 그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뭐 선거가 아직 이제 두 달 이상 남았으니까 실제 선거를 하면은 갭은 좀 줄어들 거예요. 우리 지난 대선 때도 네네.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40%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라는 게 이게 양당 구도기 때문에 뭐 이쪽 싫으면 저쪽 싫으면 이쪽 이렇기 때문에 조금 좁혀질 겁니다만은 네네. 이런 흐름이 큰 틀에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시간은 네네. 자꾸 흐르지 않습니까? 원래 네. 선거라는 게요. 네네. 다른 우리 뭐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싶고 뭔가 뒤처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에 혁신한다라고 했다가 연초에 혁신한다라고 했다가 지금 벌써 3월 하순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도는요.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9일에서 11일 만 18세 이상 1,002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2주 연속 17%가 나왔어요. 민주당은 43%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기관에서는 대체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20% 초반 정도를 기록했었어요. 네. 뭐 물론 1, 2% 차이는 있지만은 네. 이 박스가 아래로 내려왔다. 네. 이런 큰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지율이 우리 주가 지수 뛰듯이 뭐 하루에 7% 이렇게 뛸 수는 없는 거고 쭉 올라가고 쭉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쭉 빠지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네. 중도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결국 이 많은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하던 분들이 빠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수학도 아니고 산수로 보자면은 무당층이 늘어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무당층으로 돌아섰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바꿀 때는 네네. A 정당을 지지하다가 갑자기 B 정당으로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A 정당 지지하다가 지지함이 없음으로 갔다가 그래도 역시 뭐 옛날 집 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좋지 않죠 여러모로. 좀 같은 조사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요. 지금 직전 조사에서는 28%로 민주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로
20% 포인트 차로 역전한 걸로 나왔어요. 물론 이 28에서 뭐 한쪽은 1위 올라가고 한쪽 3위 내려가고 이건 이제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계속 좋지 않은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교통 신호에도 주황불을 봤을 때 그냥 이제 뭘 모르고 이 교차로에 들어오면 이 주황불이 빨간불이 될지 초록불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황불은 빨간색으로 넘어갈 주황불인 거죠. 상당히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 관련해서 계속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이런 걸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뭐 혁신 공천이다, 물갈이 공천이다 이런 쪽에 이제 큰 틀이 있고 또 한쪽은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라는 이제 큰 틀의 다른 전략이 있는데 이거 자체로 옳고 그른 건 아닙니다. 뭐 얼마 전에 WBC 야구 경기가 끝났습니다마는 강공을 하느냐 번트를 하느냐 뭐 속구를 던지느냐 변화구를 던지냐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어요. 모두 결과론으로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조건과 환경에서 뭘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잘 구현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혁신 공천이라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은 낙하산 공천이고 아까 제가 국민들 주민들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걸 뒤집어서 말하면 기득권 공천입니다. 이건 같은 본질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쭉 이렇게 보면은 혁신 공천하고 낙하산 공천을 할 수 있는 대전제라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당이면은 대통령, 야당이면 당 대표, 중앙당이 세고 그 후보들이 좀 약하면은 혁신 공천, 낙하산 공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이 세기 때문에 간판 보고 찍어줘라라는 게 되고 그럼 이 간판에 구현되는 뭐 지역에서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간판하고 가까운 사람이 될 테니까 간판을 보고 밀어줘라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에 이른바 제왕적 총재 시절에 뭐 김영삼, 김대중만 이회창까지 늘 혁신 공천 혹은 낙하산 공천, 물갈이 공천이 가능했던 거는 그 이유인 거예요. 그 지지하는 분들이 김영삼 얼굴 보고 김대중 얼굴 보고 찍기 때문에 이분이 보증하는 사람이다 라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중앙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이제 민심과 풀뿌리와 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력이 강하면은 홈런을 노리는 거고 이게 약하면 번트를 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국민의힘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장동혁 대표가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 현재 표상되는 이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당의 장악력도 낮잖아요.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제 혁신 공천하겠다 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하고 전략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가능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대통령 보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선거법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식의 구현이 될 수 있는데 국힘은 그게 되냐. 근데 국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혁신 공천을 해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표현으로는 당의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가 막 묘수를 던지게 되고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방송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늘 기발한 아이디어랑 묘수라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놓으면은 묘수를 해서 1, 2점을 잃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점수를 잃은 상황에서 힘드니까 역전에 노려서 한 방에 역전에 노려서 묘수를 던졌는데 또 점수를 까먹으면 지속적으로 묘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3점을 한꺼번에 4점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작전을 쓸 건데 그건 리스크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있는 거다. 지금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혁신 공천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세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의 행보가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위험 부담을 많이 아까 감수해야 이제 되는 대구 경북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 과거에 사실 보수가 셀 때는 뭐 박근혜가 세다, 이명박이 세다 하면은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니까 밀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장동혁이 미는 사람이니까 이정현이 찍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한번 믿어보고 따라가겠다. 그런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지역 언론에서 한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 좀 흥미로워서 소개시켜드리고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구일보가 KPO 리서치에 의뢰해서요. 2월 달이네요. 6일에서 8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이때 조사를 보면 차기 대구시장 적합한 인물로 김부겸 28.7, 추경호 19.4, 주호영 14.1, 유영아 6.2, 그리고 홍일학 4.8% 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어제부터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와서요. 이렇게 보면 이건 물론 지난달 거긴 네, 뭐 하지만 한 달이 훌쩍 넘은 적합도 1위를 한 조사가 있고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유사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또 예비 후보자들 중에는 여기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도 있긴 합니다만 실장님 보시기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당선 가능성 어떻게 이 보세요? 숫자를 보시면은 네. 뭐 다자구도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1위인데 합치면은 말하자면은 민주당으로 보고 국민의힘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우세해요. 여전히 대구는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냐 마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한 두 가지 조건은 이런 거였어요. 대구 경북 통합이 되지 않을 것. 1번. 2번은 국민의힘의 공천이 난항을 겪고 특히 좀 뭐 강경 보수? 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득세할 것. 그러면은 중도 보수가 국힘에서 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다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법이 뭐 막판이라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대구 경북이 통합돼가지고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뭐 중진들 다 컷오프 시킨다. 라고 하면 중진을 컷오프 시키면은 남는 사람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유영아 의원, 네. 최은석 의원, 네. 초선 2명에다가 이진숙 1명 이렇게 3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대구에서 지금 제일 반발하는 사람이 이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인데 주호영 부의장은 대구의 정치 지형에서는 조금 중도 보수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 김부겸 총리가 나왔을 때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주호영이에요. 큰 다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두 사람이 지역구도 그 대구 수성, 뭐 서울로 치면 이제 강남권인데 강남권이라는 게 뭐 소득 수준도 높은데 좀 보수세가 있지만은 뭐랄까 조금 뭐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컬러 또 사람의 뭐 이른바 스펙, 격 이런 걸 좀 중시한다. 네. 거기에서 이제 차별점이 덜한데 뭐 이진숙 이런 식으로 가면은 네. 확 차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도를 그래서 고려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까지만 제가 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0일에서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PK 지역의 무당층이 29%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에서 PK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가 42%, 국민의힘 지지도가 25%였어요. 그러니까 무당층 29%가 그렇죠. 민주당 지지도보다는 낮은데 국민의힘 지지도보다는 앞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상당수의 무당층은 국힘에서 빠졌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특히 부산 같은 곳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느냐 네네. 없느냐가 네. 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가느냐. 그러니까 부산의 시장 선거에서 볼 때는 네. 국힘 기준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주는 게 네. 좋을 거예요. 무소속으로라도. 그 무당층을 민주당에 못 가게 묶어놓고 나 어차피 당선되면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아, 이 무당층의 흐름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게 보통 공천을 결정할 때도 좀 많이 참고 자료가 되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전반적으로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하시는지 아니면 국힘의 지금 지도부의 대전쟁 이런 것 같아요. 자. 지방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이 낮다는 말은 무당층은 안 나오고 각 당에 코어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코어한 사람들을 많이 누가 끌어당기느냐가 문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이 무당층이 끝까지 갔을 때는 각자 자기 집으로 쫓아가기도 합니다만은 무당층이 투표를 안 하는데 그럼 이 무당층이 원래 무당층이냐 아니면 국힘에서 빠진 무당층이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무당층은 투표를 잘 안 한다라는 뭐 것이 통념들이 일반 있죠. 통념인데 예. 지금의 이 무당층으로 짓게 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거라고 일반적인 통념대로 볼 것인지는 아직은 만약에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통념대로 투표를 안 하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국힘 지지자들이 무당층으로 빠져가지고 그 무당층이 투표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투표율이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높으냐 낮으냐도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물론 지방선거라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조금 낮은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큰 틀에서 볼 때 그 사전선거 이후로 네. 점점 높아지는 네. 추세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저도 옛날 기자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젊은 층이 이제 투표 안 하고 놀러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트렌드들이 젊은 층들도 그냥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트렌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2주 후에 또 뵐 텐데 네. 앞으로 2주 동안 이 선거 관련해서요.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2주면은 예선이 거의 끝났겠죠. 라인업이 다 짜여져 있든지 아주 막바지에 뭐 가 있든지 그런 상황이겠죠. 그럼 뭐 대구, 경북, 호남, 서울, 경기에 이제 라인업이 짜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각 당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가 서로 충돌한 이슈보다 여권 내부의 문제, 야권 내부의 문제를 각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걸 먼저 정리하는 쪽이 본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2주 동안에 본선 준비를 잘 하기 위한 집안 정리. 예. 이게 얼마나 잘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2주 후에 또 여론조사에서는 네. 흐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네.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3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